안녕하세요. 자연스입니다. 붓다로드를 제가 진행하면서 한 6년 정도,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중국까지 불교사를 이렇게 훑어를 받고요. 한국에 와서는 삼국유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작년에 상당 부분을 그 붓다로드랑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붓다로드를 끝내고 새롭게 붓다로드 시즌 2 이래서 붓다술래 내나 제가 책을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책을 이걸 하나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 문화사와 관련돼서는 에피소드 인도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생애를 단순히 제가 사실은 이 책 다음에 쓰려고 했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쓰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머리만 이렇게 생각만 하고 못 쓰고 있는 책이 부처님 생애를 유적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유적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플러스 유적까지 커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기 사진을 저렇게 넣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쿠시나가르 쪽에 가면 저 마타쿠아르 사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저 번역하면 뭐냐면 죽은 왕자의 사원. 죽은 왕자의 사원.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저기 가면 왠지 이렇게 약간 숙연한 느낌이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쿠시나가르는 많이 가는데 저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지 그 주변에 잘 안 돌아요. 그런데 죽은 왕자의 사원 좀 쓸쓸합니다. 참배객도 별로 없고 그런데 가보면 왠지 이렇게 숙연한 느낌이 들어. 숙연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PD님이 또 지령을 내려서 요게 이제 방송될 때쯤 되면 부처님 열반제일이 됩니다. 그래서 열반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지금 열반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 싶습니다. 부처님 열반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부처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이 부처님 생애가 들쭉날쭉해요. 이게 인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공간 개념이 뚜렷하고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환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치 꿈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시간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간은 우리가 인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전이 많은데 꼭 보면 시문 시주처중 이렇게 해서 여시함은 일시에 한때에 어느 곳에 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장소는 나와. 그게 기수급고도원이든지 뭐 녹야원이든지 그 장소는 나오는데 시점은 언제나 한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쓰지 말고 부처님 성도하시고 10년 뒤에 아니면 15년 뒤에 이렇게만 누가 기록을 해줬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대충 알거든. 틀려도 1, 2년 틀리지 그렇게까지 막 황당하게 틀리진 않을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해요. 그걸 순서대로 쫙 해가지고 부처님 생각이 이렇게 변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다 추론해 볼 수 있거든. 근데 한때라고만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럼 시점을 뭐하러 정하냐? 한때라는 거는 모든 게 한때지. 늙는 것도 한때, 젊는 것도 한때, 잘 나갈 때도 한때, 가는 것도 한때. 그럼 뭐하러?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동아시아하고 인도는 굉장히 다른 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춘추 같은 경우 공자가 쓴 춘추가 역사를 편년체로 신문이라니까 신문 날짜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 역사가 있죠. 실록입니다. 실록.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편년체로만 다 해놓으니까 범주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봐봐. 신문 같은 거 이렇게 찾아봤을 때 예를 들어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야. 근데 그게 날짜별로도 나오지만 그분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거 지금 뭐
뭐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지? 그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신문에 보면 신문 기사 밑에 비슷한 게 이렇게 달려 있죠. 연결되는 것들. 그렇게 달아놓은 거를 기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 본기, 황제들의 역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기라고 하는 건 황제 역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웅들, 잘 나가는 사람들의 역사, 이걸 섞어가지고 기전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인들과 황제, 라는 두 축으로서 역사를 구성하는 게 그게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범주식 역사 구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이렇게 신문식으로 나열식 쭉 날짜마다 그렇게 해서 실록도 마찬가지예요. 쭉 그렇게 날짜별로 하다가 너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날짜마다 다 있는데 있기는 그 옆에서 보면 예전에 사관이 날짜를 계속 매일같이 쓰는 거야. 일기같이.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의미가 적은 것도 있잖아. 그러면 야 그거 다 남길 필요가 있냐? 그러면 그거 이제 삭제를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임금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삭제시켜가지고 공식 문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압축시키는 작업이죠. 그렇게 그래서 공자가 어떻게 보면 표준을 정했던 좌전, 춘추좌시전이라고 하는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 좌전은 뭐 공자가 꼭 한 건 아니까 그건 좌구명이 손을 또 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춘추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마천이 어떻게 보면 틀을 완전히 확립하는 기전체, 열전과 본기의 문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다 뭐냐면 시점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시기라는 게 정확하고, 그래서 동아시아의 특징은 시기를 정확하게 뽑아주는, 그러니까 역사주의라는 거고, 인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인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개념만 있어요. 공간에 대한 개념.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도에서 IT나 이런 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도에 어떻게 보면 네루라고 하는 괜찮은 수상이 있었어요. 그분이 틀을 잡을 때 과학기술이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한 것도 있지만 인도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상상력이 좋아. 공간 인지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한때 이래가지고 맨날 이런 것만 돌리니까. 그래서 대승경전 보고 있으면 진짜 다 공간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와. 시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공간 이야기가 계속 나와. 그래서 서로 보는 관점들이 달랐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이유는 시간을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초기 제자들은 부처님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마치 학원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부처님 당신이 아니고 그분이 해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지만 학원 선생님은 지금 요즘 뭐 이렇게 TV에서 잘 나오시는 학원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전문 지식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연구자지. 그러니까는 박사학위 이상 되고 교수급들이 되는 연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학원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네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쉽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건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지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심이 좋은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전문적인 역량이 있느냐? 아니, 그게 아니야.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에게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초기 제자들은 내가 깨닫기 위해서 붓다를 찾아간 거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중요한 거지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제가 절에서 기도하는 스님이야. 그러면 저 스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잘해주느냐? 우리 집안 축원을 잘해주느냐? 안 그러면 뭐 제를 지낼 때 정성스럽게 해주느냐? 이게 관심인 거지. 저 스님이 고향이 어디고 그다음에 부모님은 뭐 했고 왜 출가했고 별 관심 없어요. 누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 축원 또박또박 잘 읽어주나? 이런 거. 이런 데 관심 있죠.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관심이라니까.
그리고 불교가 종교화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야 저런 분이 세상에 있을까 싶으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생애가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생애가. 그리고 그 생애를 정리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다 뒤죽박죽 돼 있고 누군가 정리는 안 해놨고 정리는 안 해놨고 관심이 없으니까 정리는 안 해놨어. 그런데 이어른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행간에 당신 옛날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 집은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진짜 고기 반찬만 먹고 비단 옷 아니면 안 입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런 얘기들을 전부 추려서 재구성하는 게 부처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 만약에 제자들이 부처님 경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 다음에 교단의 규율, 율장 그런 거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생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정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야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자료가 마땅히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차 자료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대조해 보면서 이런 책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책을 쓰거나 안 그러면 연구 논문을 쓰는 사람은 그런 자료들을 대조해 보면서 하는 건데 100%냐? 모르죠. 하지만 있는 거를 최대한 찾아서 맞춤하게 구성을 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감동적이고 대단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판단 기준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일 이 부처님 생애 중에서 뚜렷하게 남아있는 게 열반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열반과 관련해서 한 7개월 정도의 기록이 아주 잘 남아있어요. 8종류의 열반경에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남아져 있고 그게 나중에 철학적인 옷을 입게 되면 대승열반경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한 7개월, 6, 7개월의 그 여정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부처님 생애 중에서 가장 세밀하게 기록된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 이야기. 어디로 가서 춘다의 공양을 받고 당신께서 쿠시나가르 사라나무 사이에서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8종의 열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8종류의 열반경이 있고 거의 대동소이한 문헌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남아있어요. 이 다음에 굉장히 잘 남아있는 문헌이 뭐냐면 성도, 깨달음을 얻으실 때의 얘기예요. 이게 율장, 대품, 마하바카 같은데 이런 게 잘 남아있어요. 사분율이나 남방빨리율 같은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초기 제자들도 여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왜? 요 깨달음, 내가 저걸 어떻게 얻을까거든. 그러니까 요 상황이 깨달을 때의 상황이 뭐였느냐를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 내가 지금 상속받아야 되고 내가 그걸 증득해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어떻게 저분이 도달하셨는지를 판단을 해야 나도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여기보다 이쪽 문헌이 훨씬 상세하고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열반이라는 이거를 요 깨달음을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이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깨달음. 요 열반은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이 돌아가셨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돌아가셨다는 의미 아니에요. 완전한 곳으로 쉽게 말해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를 존중해서 열반이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열반하셨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제자들은 전부 이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만큼은 뚜렷하게 남겼어요. 그런데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상세하고 그건 이쪽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크고 얘가 덩치가 크고 얘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뚜렷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저거 누가 정리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마지막 80세에 열반해지시는 그 여정으로 갔을 때는 제자들도 옆에 있고 떴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떴단 말이에요. 떴으니까 주변에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교차돼서 아 이렇게 하셨어라는 것이 정리되기가 쉬워. 그런데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아무도 없어요. 1인입니다. 1인. 누가 저걸 정리했지? 야, 저거 누가 정리했냐? 당신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자기 진술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똑같겠지. 뭐 정치인도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찌리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뭐 정치의 뜻을 두게 된 게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세상을 구원해라. 이렇게 내가 정치의 뜻을 두게 됐어. 이건 네 진술이고. 근데 이 양반이 막 당대표도 되고 뭐 대통령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만년에는 요거를 뜬 뒤에는 전부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딴짓할 것도 없고 딱 삶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기록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검토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나에 대한 생각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보기가 쉬웠던 거죠. 이거는 내가 직접 이 자리에 참여는 안 하고 있어도 부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따라다닌 제자는 아니더라도 내 아는 도반이 거기 있었어. 그럼 얘기 들으면 되나? 이때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여기에 좀 존재하고요. 여기에 존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도대체 무슨 상황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하잖아. 나 같아도 물어보겠다. 저분이 깨달음을 얻으셨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그러면 당신이 많은 말을 했겠지. 하지만 이거는 1인칭 진술입니다. 1인 진술입니다. 이거는 교차 검증입니다. 교차 검증. 그래서 글의 무게도 달라요. 글의 무게도 달라.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훨씬 더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더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요건 불완전한 깨달음. 인도 사람들은 육체가 있으면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가 사라질 때 비로소 완전해진대.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동아시아는 육체를 가지고 가는 문화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신선이 돼도 육체를 가지고 가고 육체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이상은 배점 부여를 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동아시아는 시신 숭배가 있다.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보존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시신 숭배가 있는 거예요. 무덤도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관 참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죽은 뒤에 허리를 베든 목을 베든 토막을 치든 죽은 뒤에 한 15년 뒤에 날 누가 끄집어내서 내가 매장했는데 그 친들 칠 필요가 없다니까. 들으면 빠진다니까.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 그 시신에 대한 보존과 숭배 문화예요. 인도는 그게 없어요. 시신을 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마치 휴대폰을 새로 구입했는데 유심은 다른 데로 빠져나간 거야. 옮긴 거야. 그리고 남은 휴대폰이야. 공폰이야. 그 공폰에 대한 처리는 내가 누구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휴대폰 산 데다가 몇 푼이라도 받고 팔 수도 있고 뽀갤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같은 데 그 사람이 또 팔아가지고 거기서 부품 빼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뭐 별짓을 다 하겠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시신 숭배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도 가능한 거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시신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신 숭배가 있기 때문에 시신이 훼손되면 그 부분을 나무로라도 깎아서 만들어서 넣습니다.
내가 팔이 잘려서 죽었어. 전쟁터에서. 그런데 팔을 못 찾았어. 그러면 팔을 나무로 깎아서 넣어서 매장합니다. 시신을 온전히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 문화가 좀 많이 다르고 문화 배경이 좀 다르고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체가 있으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육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소멸되는 맨 마지막 단계 무여열반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깨달음은 구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100%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함량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한 90% 되는 함량이고 이거는 100%짜리예요.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얘기하면 이거 18K.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8종류나 남아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실제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불기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 몇 년 이러면 이게 다 열반을 기점으로 정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서기도 있고 공기도 있고 단기도 있어요. 이게 기점들이 다릅니다. 서기는 예수랑 관련된 거고 물론 뭐 지금 2000년 전이 예수가 존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수가 그때 존재했을 게 아니다라고 기독교 쪽에서 얘기를 해요. 뭐 기원전 4년 뭐 이런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그들이 계산 잘못한 거지. 옛날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도 당대에 뜬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예수가 당대에 떴으면 역사나 이런 쪽에 훨씬 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 죽고 나서 한 300년 뒤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뜨니까 한 300년 전 거를 상황이 좋아서 연구비가 쏟아지고 있어. 야, 근데 야, 자료가 없어. 자료가.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가야문화권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도 했고 백제도 했고 그다음에 뭐 안동 유교 문화권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가야도 예전에 그 가야를 넣어서 사국 시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삼국 시대가 아니고 사국 시대다. 삼국 시대의 대부분이 가야가 들어간 어떻게 보면 네 나라의 체제였는데 왜 삼국이라고만 자꾸 하느냐. 사국이고 뒤에 삼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역사적으로는 보통 고대 국가의 성립 단계에서 가야는 탈락한 거지. 그러니까는 기업은 기업인데 상장까지는 못하고 실패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기업에다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우리도 그렇잖아. 사장님이라는 범위를 보면 진짜 회사 사장도 있는 거고 마트 사장님도 사장님이고 편의점 사장님도 사장님이고 아니 그렇잖아. 근데 그게 같은 사장 아니지.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업의 기준 이러면 야 그래도 상장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준에 가야가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야. 가야가 들어있는 거는 한국사 우리 국사 배울 때 다 알아. 가야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가야가 있던 시기가 삼국시대보다 더 길어. 이 사국시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왜 가야를 자꾸 뺍니까? 고대국가에서 완전히 이게 국가체계를 형성하지 못했어. 그래서 얘는 함량 미달로 탈락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가야문화권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망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야 그거 돈을 국고를 아무리 넣어도 나오는 게 없어. 왜? 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애들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예수는 신이래.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게 왔대. 그래서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서 서기는 기본 출발을 합니다. 서기는. 단기는 당군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 당군이 나라를 세운 날이에요. 나라를 수립한 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기에서는 메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게 이제 진짜 존재했냐 어쨌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판단 기준에서 가장 메인은 공기는 원래 이런 건 안 썼어요. 공자기원. 이건 안 썼는데 예수 따라서 쓰다 보니까 공자도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써.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써. 근데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합니다. 왜? 그게 메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열반 비중보다도 부처님 오신 날 비중이 훨씬 커요. 네가 어떻게 큰지 아느냐. 지금 한국 사찰들이 대부분 부처님 오신 날로 먹고 살죠. 열반은 열반인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저게 이제 죽음에 대한 부정성, 여기에 열반이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피치 못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환기한다라는 것 때문에 동아시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터부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터부가 있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죽음을 말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어른 앞에서 아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 지금은 그래도 그냥 재미삼아 받아주는데 예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자식이나 젊은 사람이 어른 앞에서 그런 말 잘못하면 어른이 되게 뭐라고 합니다. 어디 어른 앞에서 이게 이러면서 그냥 막 질러버려요.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전부 언급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동아시아의 열반 개념들이 사실은 많이 죽어요. 그렇지만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윤회론이 발전한 쪽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도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면 저쪽은 열반에 대한 것들이 발전을 해.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열반이 좀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였었다. 배경 문화 때문에 라는 걸 한 가지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부처님과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과 열반, 부처님 오신 날과 그다음에 열반제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기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사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이라고 기일이다라고 하는 걸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륜지 대사라잖아.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고 거기에는 내 선택이 약간이라도 가미될 수 있는 걸로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자, 봐봐. 요거 중요한 거는 다 인지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혼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아들이 태어났어. 장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인생에 있어서. 자식 생일이지. 쉽게 말해 자식 생일. 그거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정치를 하든지 뭐 이랬을 때 변곡점이 있어. 야, 내가 그때 그게 되는 바람에 인생이 그렇게 딱 자기에게 의미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뭐 국회의원이 될 때가 의미 있을 때가 그 어른의 정점일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총리나 대통령이 될 때가 정점일 수도 있는,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최고 정점, 이런 문화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불교에는 요 부처님과 관련해서 요 두 개 말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대. 그게 출가가 있어야 시작이 있지. 그러니까 깨달음도 출가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출가. 그 다음에 깨달음 중요하대. 세 개만 꼽으면 탄생, 열반, 깨달음일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점을 찍은 거지.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정점이지. 예. 그리고 첫설법, 이게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불교 교단이 만들어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대. 그래서 요 두 개는 무조건 붙박이고, 요 세 개까지가 붙박이고, 요거는 확실하고, 이 중에 두 개 중에 뭘 넣을까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게 두 가지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사와 관련된
룸비니 탄생. 그 다음에 쿠시나가르 돌아가신 것. 돌아가심 열반.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시는 붓다가야. 붓다가야. 그 다음에 성도 깨달음. 인도에 가면 4대 성지를 가면 여기에서 녹야원을 갑니다. 사르나트 녹야원. 이게 이제 첫설법. 이렇게 4개를 묶어서 가고, 우리가 달력에서 볼 수 있는 4대 기념일은, 부처님의 4대 기념일은 요거 대신에 출가제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냥 차라리 5개를 다 쓰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인도는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4개로 모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탄생은 4월 8일. 다 아시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열반은 2월 15일. 2월 15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는 12월 8일. 그 다음에 첫설법 언제? 모르죠. 왜? 달력이 안 박혀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면 출가는 언제냐? 2월 8일. 그런데 보시면 2월 8일에서 2월 15일 2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8일 사이로 2월 8일에서 2월 15일, 15일까지 이때를 출가 열반 정진기간이라 그래요. 출가 열반. 부처님의 출가하고 열반이 묶여 있는 그 기간을 딱 정해서 사람들이 수행도 열심히 하고 공덕도 짓고, 불교나 동아시아 전통은 똑같아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정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거는 몰아내고 벽사,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떡국 먹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빛으로 밝은 걸로다가 해서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까지 뭐 소리나 불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정초기도도 하고 삼사순례도 하고, 그래서 나쁜 거는 물리치고 좋은 거는 증장시키고, 그리고 그걸 동시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팎으로 해서 이게 더블 마일리지가 됩니다. 나쁜 것은 못 들어오게 막고 좋은 거는 늘려가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 출가열반 대정진기간 이렇게 하고, 저때 이제 수행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연등과 관련해서 저는 정월대보름에도 연등을 켰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연등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탑돌이, 연등은 정월대보름이고, 탑돌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2월 8일에서 2월 15일 사이에 김연감호조에 나옵니다. 김연감호조에 보면 2월 8일에서 15일 저 대정진 기간에 절에서 계속 기도하고 철야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행사들을 했었는가 봐.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 탑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탑돌이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또 연등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에 연등이 있고, 그게 나중에 4월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로다가 옮겨가는 거고, 그거는 고려 무신정권 때 최후가 옮기는 거고, 그런데 정월대보름에도 벽사라고 하는 달집 태우기, 뭐 쥐불놀이 하듯이 그러한 벽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연등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번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출가열반 대정진 기간에도 연등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에 저게 탑돌이 한다는 게 뭘로 할 건데, 깜깜한데 뭘로 할 건데. 그래서 아마 연등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그렇게 탑돌이도 하고 부처님을 닮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낮에는 무에다반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한국 기록은 아니고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동아시아 3대 기행문이 있어요. 동아시아 3대 기행문 하면
현장의 대당서였기, 그 다음에 지금 이 입당 구법 순례행기, 원인, N인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일본 승려가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입당, 당에 들어가서 구법, 순례, 그러니까는 법을 구하고 순례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창범란 때 쫓겨나거든요. 외국인들 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 양반이 일기 같은 걸 써요. 뭐 난중일기처럼. 내가 가니까 뭐 어떻더라. 그러니까 일본 촌놈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번영했던 당나라에 가서 그걸 순례하고 참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지. 예.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성지순례 다녀보면 야 그거 뭐 기록하고 쉽지 않아. 그 보통 꼼꼼한 사람들 아니야. 결혼했으면 난리 난다 마누라. 완전 고급쟁이들 있어. 트리플 A형 정도보다 훨씬 넘어서는 그런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 쉽지 않다니까. 왜냐하면 그게 붓으로 써요. 붓으로 써. 요즘 일기를 쓰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예전에는 붓으로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보통 정신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간디 물레 돌리는 정도의 정신은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쓴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분은 어떠한 사문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 밑에서 누가 좀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필묵해서 계속 쓰면 되는 건데, 내가 여행객이야. 그리고 또 내가 외국인 성지순례를 온 승려야. 그러면 그 지필묵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갈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잖아. 이거 보통 정신 아니야. 진짜 보통 정신 아니야. 그래서 그 입당 구법 순례행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해초의 왕어천주 국정. 그래서 한중일을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해초 많이 떨어집니다. 해초는 뭐 전질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남았고, 그게 동랑에서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록도 짧아요, 훨씬. 치밀하지도 않고 짧아. 그냥 한중일 지분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뭐 동아시아 3대 기행문 이렇게 넣는데, 이 원인의 입당 구법 순례행기에 보면 2월 8일에서 2월 15일 사이에 무예 답안이 열렸다. 무예는 원효의 무예가 할 때처럼 막음이 없다. 모두 자유롭다. 답안은 차하고 밥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먹을 거 하고, 중국 사람들은 예전에도 차를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음료하고 먹을 거를 이렇게 풍성하게 놓고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8일, 정확하게 말하면 8일이거든. 저 8일 동안 기도하고 밤에도 어떻게 뭐 탑돌이 같이 이렇게 정진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그냥 드실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행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출가열반 대정진 기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열반 제일이겠죠. 그래서 그 열반절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열반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